네, 이어서 우리 시설 설치하시는데 또 필요한 부분과 좀 더 들어간 팁을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요. 검교정 방법이라든지 인증할 때 좀 더 효과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몇 가지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전에 우리 강의에서 위생복 착용, 위생복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강의의 시작은 개인 위생에 관련된 부분부터 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세척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도 전 국민이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손 세척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 제조 가공을 운영을 하시고 특히 햅셉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햅셉을 유지하시는 식품 제조 가공 공장에서는 손 세척이 처음이고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손 세척만큼 자주 하셔야 되고 강조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손 세척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세척을 물로 하는 거죠. 따뜻한 물로 예비 세척을 하시고 물을 적시시고 비누를 묻히시는데 고체 비누가 아니라 일반 거품 손 세정제인 물로 돼 있는 액체로 돼 있는 비누 제품을 쓰셔야 되고 그걸 충분히 거품을 내야 됩니다. 충분히 거품을 내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거품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살균력이 99.9%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세정제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그걸 그냥 거품을 내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바르면은 99.9%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세정력이 있으니까 일부 세균이나 미생물들이 제거가 되겠죠. 죽기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곳은 이런 곳 또는 이 지금 우리 손톱 사이, 손톱 이 안쪽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침투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에 얘네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품만 내는 게 아니라 잘 문지르고 사이사이를 씻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문지르는 방식은 두 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여기 사이사이를 쫙 문지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손톱 윗부분을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깍지처럼 이렇게 서로 크로스를 해서 끼시면은 여기 이 손톱과 여기 우리 손가락 이 윗면이 닿게 되겠죠. 이렇게 닿게 되겠죠. 이거를 또 여러 번 문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 손세정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꽉 잡고 문지르게 되면 얘네들이 많이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손톱 사이를 또 손바닥에다 두고 막 열심히 해서 옆으로 해서 충분히 이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을 다 제거를 하시고 죽이시고 하신 상태에서 이 다음에 깨끗한 물로 헹구시면은 얘네들이 일부 거의 다 죽은 상태에서 붙어 있는 것들이 물을 통해서 씻겨져 나가는 거고, 씻겨져 나간 것을 빨리 핸드 드라이기나 또는 일회용 타월로 건조를 빨리 시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조시키시고 난 다음에 알콜로 손 소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항상 생활화가 되셔야 돼요. 최소한 한 30초 정도는 우리가 손 세척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자, 이 지금 제가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 계구부에서 그냥 일반 도어형 문은 딱 이런 프레임으로 짜 있기 때문에 닫히면은 예를 들어서 밀폐가 제대로 이렇게 확보가 된 곳은 옆면, 윗면, 밑에 면, 틈까지 다, 예, 몰딩이나 고무 파킹이나 여러 가지로 확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슬라이딩 도어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크기의 문이 아니라 1m 50 또는 2m, 3m.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게차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팔레트로 이렇게 물건을 옮겨야 되고 이런 조금 많은 물건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공장들 같은 경우는 계구부가 좀 커야 되잖아요. 문이 좀 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판넬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옆으로 이렇게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로 많이 해 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슬라이딩이 되는 이 슬라이딩 도어는 비추입니다. 비추. 왜 비추냐? 벽면에서 이만큼 떨어뜨려 가지고 옆으로 해서 레일을 통해서 옆으로 열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면들 사이사이가 다 떠요.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뜨고 보강을 해놔도 뜨고 보강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강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밀폐가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조금 크게 이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공장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피드도어, 내풍압 셔터나 뭐 이중 압출 셔터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이거는 뭐 생각을 안 하셔도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스피드도어나 오버헤드 도어처럼 완전히 레일화 돼 가지고 옆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벽 사이에 벽체 사이에 레일을 해 가지고 이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시스템으로 옆면이 뜨지 않고 밀폐가 확보되는 부분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겁니다. 이거는 좀 큰 회사들은 이렇게 하는데 작은 우리 소규모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안 하셔요. 그래서 공간을 막 넓게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또 필요 없는 걸 하지 말라는 걸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계속 저는 드리는 사람인데, 창문은 절대 두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창문 두고 뭐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을 다 아끼셔서 이렇게 정말 밀폐가 될 수 있는 도로 확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평가표에도 17개, 그러니까 토탈 25개 중에 17개가 선행요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행요건 안에 결국에는 밀폐라는 말이 밀폐가 확보되느냐, 밀폐성에 관련된 부분에 방충망서가 뭐가 됐느냐, 모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밀폐가 확보가 안 된 제조시설의 공장이 시공이 돼 있는 곳은 항상 보안이 떨어집니다. 밀폐를 더 확보를 해라. 보안이 계속 떨어져요. 이 보안은 서류 보안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밀폐가 최초 제대로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최초 이게 구성하시는 계획 단계에서 도어에 관련된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의 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장을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만약에 설계하시고 시공을 하시게 되면은 내부의 어떤 판넬의 두께가 75T 정도
정도로 조금 얇은 이 판넬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대부분 많이 쓰십니다. 75T의 판넬로 사용을 하셔서 그 75T 두께 정도의 문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내부에서는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외부에 우리 출입구로 사용하시는 문의 두께로는 예, 굉장히 불가능한 두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는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문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문의 이 벽체에 관련된 이 판넬 두께는 상당히 조금 외부 벽체에 관련된 판넬 두께는 좀 두꺼워야 되겠죠. 최소한 1500이나 2000 이상, 2000까지는 안 해주면 150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1500 이 두께 150T 정도 두께의 예, 그 두께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 문 두께가 150 정도는 돼야지 문이 그냥 예, 많이 안 휘고 예, 큰 문제 없이 오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그냥 그 새로 신축하시는 그 공장들 같은 경우는 정확한 레이아웃이 산출이 되면은 각 실마다 구획된 실마다 문, 특히 외부 문, 이곳에 문이 들어가는 위치가 정확하게 C방 내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 처음 밑에 타설하는 예, 밑에 우리 기본 바닥을 이제 기초 공사를 해가지고 바닥 타설을 하실 때 거기만큼은 예, 그 하수 트렌치 내는 것처럼 문 두께만큼 예, 어느 정도 한 5cm 뭐 10cm까지는 아니지만 한 5cm 정도 4, 5cm 정도를 확보를 하셔서 그만큼을 더 밑으로 들여 놓으시면은 실질적으로 예, 그 밑에 문 프레임을 밑에 아예 그 바닥에다 딱 매립시키는 방법으로 예, 시공이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문은 예, 문 그 틀 자체가 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결국에 배리어 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장애로 다시 말해서 턱 없이 예, 시공되고 그 시공된 것이 요즘 기성 그 문으로 다 잘 나오기 때문에 밀폐가 완벽하게 잘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 우리가 그 시설 시공에 관련된 부분에 그 계획도 수립을 해 보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턱을 넘고 다니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턱을 위해서는 저기 뭐 그 우리 흔히 얘기해서 뭔가 이렇게 물건을 옮겨야 되는 이런 그 우리 그 이동을 하셔야 되는 어떤 개념에서 턱이 이제 장애가 됐을 경우는 예, 거기에 따른 또 어쨌든 문 틀 위에 어떤 레일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감싸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공하기 전에 결정을 하셔서 정확한 C방 내역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자, 흡기 배기에 관련된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초 제가 그 화장실은 당연히 일반 우리 내부에 있는 흡기 배기의 환기 시스템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은 단독 배기, 우리 환풍 팬 있지 않습니까? 그 환풍 팬이 단독으로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배기가 따로 이렇게 예, 설치가 돼야 된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탈의실도 그렇게 설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탈의실이랑 뭐 화장실이 이렇게 연결돼서는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단독으로 배기가 확보가 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일반 앱셉은 예, 공조 시스템을 넣어야 됩니다. 공조 시스템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조 시스템을 안 넣고 소규모 앱셉은 오염된 공기에
그 내부 공기의 어떤 그 청결도 유지를 위해서 순환의 개념의 흡기, 배기 개념이 도입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열이 많이 돼서 증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러 어떤 그 수증기 그 외에 연기 이런 것들 또는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분쇄가 돼서 그런 거 나온다든지 또는 튀기 유탄 공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이물이 공기적인 어떤 가스가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는 준청결로 따로 확보를 하셔서 거기에 집진이 됐던 아니면 후두를 통해 가지고 바로 단독 배기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조 개념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관들을 통해서 이런 정말 관들을 통해서 공조를 구축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돈이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밖으로 이렇게 흙이든 백이든 밖으로 배출되는 모터가 항상 붙습니다. 이 모터를 시로코펜이라고 합니다. 시로코펜이라고 합니다. 시로코펜은 타입과 마력수와 그 방식에 따라서 가격차가 상당히 다양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소음에 민감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일반 식품 제조 가공 시설에 들어가는 시로코펜의 가격대는 대부분 한 3마력 기준, 뭐 웬만해서 1.5마력, 2마력, 3마력 정도 되면 굉장히 커지는데 소리는 어쨌든 3마력 기준으로 보면은 업체 가격으로 한 35만 원 내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고가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시로코펜 개념이 흑기 하나, 백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을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다가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어요.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내부에 복도가 있고 탈의실이 2개가 확보가 되고요. 화장실이 2개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위생전실이 있다면 여기가 뭐 입고전실이 있고 일반실이 있고 청결실이 있고 외포장실이 있다.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에 이 위생전실, 입고전실 해가지고 일반실과 위생전실, 입고전실과 외포장실은 이렇게 일반실 개념으로 묶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탈의실, 화장실은 단독 배기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네의 시로코펜 하나, 다시 말해서 2개. 흑기, 백이, 시로코펜이 하나씩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청결실로 되어 있는 곳에 시로코펜 하나씩. 다시 말해서 흡기, 배기, 시로코펜. 여기에 뭐 흡기, 배기, 시로코펜. 일반실과 청결실의 시로코펜을 원래 하나씩 해서 4개를 확보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비용이 조금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너무 크지 않고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사례로 봤던 과체 주스 구축하셨던 곳 같은 경우는 10평인데 시로코펜이 2개예요. 흡기 하나, 배기 하나. 또는 한 20평 되는데 흡기, 배기 이게 마력을 좀 높여서 흡기, 배기 이렇게 하나씩으로 둘 경우는 다시 말해서 흡기 하나, 배기 하나로 들어가고 나가고를 하나씩만 두면 그렇게 해도 둘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뒀을 경우는 흡기가 다시 말해서 맑은 공기가 외부의 맑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청결실이 우선이에요. 청결실로 먼저 들어오고 이게 일반실로 분배돼 가지고 퍼져나가는 거는 법적으로 오케이입니다. 근데
배기가 청결실로,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오염된 공기가 청결실로 모여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내부에 있는 공기가, 다시 말해서 이 내부의 공기가 청결실의 공기를 포함해서 일반실로 모여서 일반실에서 밖으로 외부로 배기가 나가는 것은 이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코펜을 2개를 두신다면은 흡기가 청결실로 들어와서 다른 그 실들로 분배가 되는 걸로 설계를 하시고, 예를 들면은 배기는 청결실의 공기도 마지막으로 일반실로 모여서 일반실의 공기가 밖으로 외부로 이렇게 도출되는 걸로 그렇게 시공을 하시는 게 가장 설계를 하셔서 시공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씩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일반실 따로 청결실 들어오고 나가고의 개념으로 따로 이렇게 시공을 하시면 되고, 이 시로코 팬들 있는 곳에 공기 나가는 곳 또는 단독 배기로 나와 있는 환풍구에 있는 모든 외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곳은 방충망이라든지 이렇게 차단될 수 있는 필터들이 다 차단막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단막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냥 바로 뚫려 있으면은 비례충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어 있는지도 인증심사 요건으로 본다. 그리고 모터는 그 정도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외부로 도출되어 있는 이런 관들만 우리 후드관을 쓰시면 되는데, 거기에 내부에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 안에 내부에 흡기배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쪽으로 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 관들을 넣었다고 한다면, 이 관에서 안으로 관통되는 관을 하나씩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넣으시고, 그 외에 여기에 조금씩 이렇게 있는 바람이 나오고 바람이 들어가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멍은 뭘로 막히냐면은 디퓨저라는 걸로 막힙니다. 그러니까 디퓨저는 바람이 나가고 빠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디퓨저가 설치되는데, 디퓨저 설치 이 간격은 일반 햅셉이 아니라 소규모 햅셉 같은 경우는 넓게 하시면 한 2m에 하나씩 두시면 되고요. 그건 좀 너무 넓긴 합니다. 좀 촘촘하게 두시는 곳 같은 경우 1m 하나 또는 1.5m 하나, 여기서 1m 띄우시고 여기서부터 1.5m나 2m 간격으로 흡기 라인, 배기 라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관이 요 디퓨저랑 연결되는 요곳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자바라 이 관들을 사용하시면 사실 설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4개를 시로코펜을 두고 한 3, 40평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 그 설비, 이 흡기배기 설비로 들어가는 금액은 엄청난 시로코펜을 넣는 게 아니라면은 이 비용은 한 4, 500만 원 미만으로 또는 정말 원가로 따지면 3, 400 미만으로 3, 400 정도로 설비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비용을 요구하시는 것은 대부분 우리 공조 또는 이 흡기배기 이렇게 시공하시는 분들 인건비, 본인들은 인건비라고 얘기 안 하고, 인건비는 그냥 일일 얼마씩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인건비가 아니라 본인들은 이제 이윤으로 추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너무 이 공조나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3중 필터까지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헤파 필터 이런 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단 필터 하나만 두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밖에는 당연히 방충망 다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합리적인 선상에서 도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물에 관련된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물에 관련된 거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강력 상수를 쓰시는 우리 식품제조가공 공장들 같은 경우는
시험 성적서를 요구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광역상수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시험 성적서 달라고 하면은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도 계셔요. 근데 이제 거기에 홈페이지를 뒤져보시면 시험 성적서를 항상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을 받아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선행해서 꼭 확보를 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예,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광역상수 같은 경우는. 수도세 영수증을, 예,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파일에 그거를 보관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인증심사 나오셨을 때 안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요. 왜냐면 거기 강력상수가 나오는 곳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 이게 강력상수가 이게 들어오는지를 이제 예, 조사를 해보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시고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혹가다가 아니라 대부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예, 이 그 수도세 영수증을 보여주시면은 광역상수를 쓰신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일반 앱셋 같은 경우는 뭐 수시검사 이런 거 또는 시험 성적서 이런 것까지 다 보자고 하는데, 소규모 앱셋은 예, 그 영수증으로 대처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수를 썼을 경우는 예, 관리 기준이 굉장히 예, 까다롭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옆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지하수 물탱크가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물탱크가 우리가 많이 쓰는 고무형 타입으로 뭐 청색의 그런 물탱크를 이제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떤 타입의 물탱크든 물탱크를 쓰실 때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꼭 예, 시건 장치가 확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쇠로 자물쇠가 이게 채워져 있지 않는 물탱크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 조현병을 포함해서 많은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현대사회에는 많이 늘어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물탱크나 이런 데다가 또 독극물이나 이런 데를 타시는 분들도 계셔요. 간혹가다. 그래서 지하수나 이런 물탱크를 확보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시건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강간이나 여러 가지 뭐 그 타입의 재질의 어떤 물탱크, 식품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용하실 수 있는 재질의 물탱크를 사용 안 하시고 공장 또는 건물 내부에 콘크리트로 물탱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제조 공장들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그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는 내부의 물탱크에 예, 당연히 예, 방수 코팅제가 발라져 있어야 되고요. 코팅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물탱크 내부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물때로 예, 오염으로 물때가 많이 예, 생기기 때문에 세척 소독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하수 물탱크에 관련돼서는 그냥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세척은. 그래서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고압 스팀 세척 업체를 통해서 세척을 하시고, 후로 세척하시는 이 공정에 세척하시는 이 시공 그 사진도 확보를 하셔서 비포 애프터로 보십시오. 이 물탱크에 있었던 부분이 아예 물탱크에 이 물때가 있었던 곳이 완전히 세척돼 가지고 깔끔하게 세척된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포 애프터에 사진도 확보를 하시고 증거를 확보를 하시고 시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내셔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예, 정확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1년에 한 번씩 최소 예, 전체적인 어떤 시험 성적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용수로 쓰실 경우는, 이거 용수일 경우는 이렇고, 음용수로 쓰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관련된 어떤 기준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물에 관련된 관리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광역상수가 안 들어오는 식품 제조 가공 공장이라고 한다면 지하수를 쓰실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음용수를 써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액상차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음용수로 써야 되는 경우다 하게 된다면, 뭐 삼투압 필터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이크로 필터, 여러 가지 필터까지 다 보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실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입지나 모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청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해저드에 관련된 위해 요소 관련돼서 BPC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큰 부류에서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와 물리적 위해 요소, 바이올로지컬 해저드, 피지컬 해저드 말고 케미컬 해저드인 화학적 위해 요소에 관련된 부분, 원부 재료의 뭐 농약, 중금속 이런 거 말고도 우리 내부에는 세척 소독 기준에 따라서 세척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분말로 해서 기계도 완전히 물이 닿으면 큰일 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곳을 빼고는 물로 세척 소독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물로 세척 소독을 못하는, 다시 말해서 밑에 하수 트렌치가 완벽하게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곳이라면은 치아염소산 나트륨의 희석된 양에 의해서 물론 먼지는 다 제거를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물걸레를 통한 어떤 세척 방법을 통하시고 그 다음에 물로 헹구셔야 되는데, 그때는 습기가 많이 머금고 있겠죠. 그럴 경우는 우리 청소기 중에 건식 말고 습식 청소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식 청소기를 통해서 빨리 그것이 건조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 방법도 택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가 됐던, 또는 예를 들어서 정말 소량의 부분으로 희석해 가지고 세척하는 거, 우리 원물을 세척하시는 거, 또는 예를 들면 청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설비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세척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경우, 락스부터 시작해서 치아염소 나트륨, 계면활성제, 많은 어떤 화학 성분들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소독하실 때는 클리콜 이런 제품을 쓰셔야 되겠죠. 주정 이런 부분으로 쓰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조를 하시는 제조실에다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얘네들의 관리 기준도 있어야 되고 얘네들을 취급하는 장소도 따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실로서 화학물질을 따로 관리하는 실을 따로, 큰 곳 같은 경우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실을 마련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실을도 당연히 자물쇠 있는 시건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따로 이것을 많은 양을 소진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소량 이렇게 입고를 하시는 거라면 공간이 협소해서, 그러면 얘네들을 따로 관리하는 함을 따로 만드셔서 그거는 시건 장치를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SDS입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련된 얘네들 부분을 다 확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을 파는 곳에서 얘를 어떤 식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것, 그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 포함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보관하고 관리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햅셉 기준서에 따라서 우리는, 또는 선행요건 기준서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준을 정해 놓을 겁니다. 일반실과 청결실을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 거고, 그 주기는 어떻고, 그런 방법들을 다 명시해서 기준을 마련해 놓을 건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하는 날짜마다, 다시 말해 생산하는 날짜마다 생산하시고 난 다음에 세척 기준에 맞춰 세척을 하시고 건조 빨리 하시고 소독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셔야 되겠죠. 예. 일일 위생 일지의 개념에서 우리가 청소를 어떻게 했다는 부분에 기록을 남기셔야 되는데, 그 기록에는 누가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다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했다는 부분으로 하시고, 예, 누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해설팀장이 있다가 둘 다 이제 사인을 하시고 이렇게 기록지가 보관이 되실 텐데, 만약에 뭐 정기검사뿐만이 아니라 불시점검으로 나왔는데, 예, 청소 상태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청소가 안 돼 있는 작업장인 것 같고,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청소를 매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지에도 청소가 맨날 한 것처럼 일지가 꾸며져 있다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늬만 햅셉을 하는 회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불시점검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보를 해주고 약속을 잡고 뭐 며칠 전이나 일주일 이런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나온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무늬만 햅셉을 하는 곳들도 간혹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평가의 이 사후평가 자체가 불시점검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약속을 잡기 위해서 전화를 주고 이런 게 없어졌다는 게 하나가 이제 있고요. 또 한 차원에서는 불시점검 상에서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됐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의해서 인증 취소, 즉시 인증 취소를 하실 수는 있는데, 청소가 한 번 안 됐다고 즉시 인증 취소를 이렇게 그냥 하기에는 서로가 다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절차를 그렇게 밟았을 경우는, 예, 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사원들 같은 경우는, 또는 지방식약청 담당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역으로 청소가 매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떤 식으로 매번 와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발이 됐을 경우는 역으로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최초로 원재료 수불부대장, 다시 말해서 화학물질에 관련돼서 화학물질 수불대장을 따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고대장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달라고 하고요. 기준서는 당연히 갖다 놓고, 입고대장에 맞춰서 기준, 그 다음에 생산일지를 확보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화학물질을 언제, 몇 월 며칠 날 얼만큼 들여왔다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하고, 그 서류를 놓고 생산일지에 맞춰서 기준서에는 우리가 얼만큼을 희석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게 딱 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산한 날짜별로, 예, 전자계산기만 두들겨 보면은, 계산을 바로 해보면은, 이건 뭐 방정식도 아니라 곱셈이죠. 곱셈 나눗셈으로 딱 해보면은 결국 얼마만큼의 락스나 얼마만큼의 소독제가 사용돼야 됐다고 한다는 게 딱 계산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화학물질을 취급하시는, 예, 여기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장소에 가셔서 지금 보관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관련돼서 재고를 확인해 보시면, 이곳이 얼만큼을 우리 일지에 맞춰서, 생산 일지에 맞춰서, 또는 청소 이것에 대한 부분이 본인들이 해놓은 것만큼 정말 소진돼서 했는지에 대해서 역으로, 예, 검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리터짜리 말통으로 되어 있는, 또는 20리터짜리 말통으로 되어 있는 치아염소소 나트륨 팔레트로 들어왔는데, 뭐 들어온 게 벌써 한 두세 달 지나서 최소한, 예, 소진돼야 되는 게 뭐 한 5통에서 10통 정도 이상 소진됐어야 되는 작업장인데, 가서 보니까 뭐 몇 통 소진된 게 거의 한두 통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일지에는 다 청소된 것처럼 되어 있다면은, 그건 무늬만 햅셉했다는 게 명백하게 빼박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역으로 모든 게 다 검증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늬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매일 이게 청소해야 되니까 그만큼 버리자는 그런 개념으로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청소 기준을 마련하셨으면 그 청소 기준에 맞춰서 명확하게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거기에 맞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준 관리 뭐 현장에 맞춰져 있는 우리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환산한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이제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필수적으로 검교정이라는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검교정은 계측 장비에 대한 검교정입니다. 자, 조도 기준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강의 안에는. 조도 기준이 높은 조도는 540 럭스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540 럭스 이상이 나오는 공간은 청결실과 그 다음에 입고전실에 검수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곳만 540 룩스 이상 나오고 나머지는 240 이상, 220 룩스 이상이 나오면 되니까 조도계를 가지고 맨날 가서 다 찍어보고 하셔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 형광등이나 백열등으로 많이 조명을 쓰시는 게 아니라 LED로 다 조명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좀 저렴하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LED로 설치되고 난 다음에 시공사들은 다 그런 거를 막 다 해가지고 확보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영체에서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니까 스마트폰에 조도계를 아예 어플을 다운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조도계를 찍어 보셔서 이게 LED 조도 강원이 546수가 아니라 6, 700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 정도 조도계를 매번 가가지고 찍어보시지 않아도 될 정도의 조도가 확보되신 거기 때문에 최초로 그 정도 이상이 되는지를 확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조도계는 따로 사지 마십시오. 왜냐면 조도계를 따로 사시면은 그거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게 명시가 되는 순간 조도계를 매년 한 번씩 또 검교정을 받으셔야 되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 하게 사용을 하시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탐치 온도계, 표준 온도계 하나, 그 다음에 저울, 다이스 하는 저울,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타이머, 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머. 그 외에 뭐 pH,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 그 외에 뭐 산도계, 당도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 거가 있으면 그거는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는 대표적인 게 이제 세부류이기 때문에 세부류의 검교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머는 매번 새로 사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실 필요는 없고 하나 사신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들어가셔서 이 밑에 이제 우리 표준 시간 맞추는 UTCK 3.1을 다운 받으실 수 있는 자료실에 가셔서 이것을 다운을 받으십시오. 다운을 받아서 UTCK 3.1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윈도우 10 기준에 만약에 정품으로 구입하신 윈도우 10이 아니면 다운을 받아도 UTCK 3.1 요 프로그램이 화면에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뜨는 경우는 내 윈도우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윈도우 7 같은 경우 거의 다 깔리긴 하는데 어쨌든 다른 PC에 깔하시던 어쨌든 PC 하나 인스톨을 하시고 셋업을 하시고 까셔서 얘를 가지고 얘는 표준 시간이라는 부분을 표준 시간 맞추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 지금 깔려 있는 이 PC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우리 한국 표준 시간에 딱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 핸드폰에는 딱 표준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GPS 개념으로 이게 다 송출되고 또 데이터로 이게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맞춰져 있는데 그거를 맨날 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인돼서는 이 UTCK 이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시고 그 프로그램을 화면에다가 띄워 놓으시고 우리 이 타이머를 놓고 그게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시간에 이 UTCK 이 프로그램이 똑같이 지금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0에서부터 세팅이 됐다면 0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뭐 10시든 몇 시든 이렇게 시간에 맞춰 주셔도 되고요. 또는 분에 뭐 1분 또는 11분, 21분 이거보다는 뭐 10시면 10시, 10시 10분이면 10시 10분, 10시 20분이 10시 20분 딱 뒤에 이렇게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그걸로 시작되는 거 하나를 사진 하나 찍으시고요. 우리가 만약에 CCP 중에 3분 살균을 한다. 아니면 가열 중에 10분 가열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되게 되면은 3분 세팅을 딱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3분 해가지고 스타트를 딱 누르시고 얘가 딱 시작되는 시점에 3분 스타트를 누르시면서 사진을 찍으시고 3분 동안에 딱 끝나는 시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시간에 오차 없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검교종 서류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검교정 성적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코라스라는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가품질 검사라든지 일반 실험을 하시는 실험실은 대부분 식약처에서 지정되어 있는 공인되어 있는 공인 실험실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험 성적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검교정 계측 장비 같은 경우는 국제 공인인 코라스 인증 기관에서 인증 심사 실험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저울에 표준 분동이 없으시면은 저울 하나를 아예 검교정 이렇게 받으시도록 실험 코라스 인증 기관에 보내셔야 되는 거고 표준 온도계 같은 경우는 탐침 온도계, 표준 온도계 같은 경우는 코라스 시험 성적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실험 성적을 받으실 때 여기 받으시는 곳에 회사 이름과 주소와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아시는 경유체에서 이런 것을 다 검교정 받아놨으면 그 검교정 기계를 잠깐 빌려다가 놓고 우리 거를 하시는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검교정 되어 있는 이 기계는 맨날 놓고 이거를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검교정 한 번 하셔야 되는 거지만 확인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라스 인증 기관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표준으로는 하나는 검교정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거를 예를 들어서 탐침 온도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거 이 검교정 받은 시험 성적서 받은 이 탐침 온도계를 가지고 검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온 저장고 같은 경우 검교정은 밖에 패널 온도가 4도로 되어 있는 걸 일단 하나 찍으시고요. 내부에 들어가시면은 내부에 감음봉이 있습니다. 온도 감음봉이 문 열어서 보면은 문 옆에 위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위쪽으로 이렇게 냉기가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위쪽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문을 닫으시면은 바로 하셔서는 찍히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외부에 냉장고 문을 열면 온도는 올라갑니다. 외부 공기가 유입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최소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온도는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냉기가 퍼지면서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감음봉에다가 우리 탐침봉을 대시고 마지막 온도가 딱 끝나는, 다시 말해서 변화 없는 온도의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찍어서 이게 0.5 미만으로 이게 작동을 하면은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 택인데 지금 여기는 4도 딱 문제 없는 부분으로 이게 냉기가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이 검교정이 된 거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놓고 검교정이 됐다 하는 부분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걸 하셔야 되는 거고, 표준 온도계는 얘를 가지고 우리 온도계를 같이 이렇게 검교정을 하셔서 나머지 다른 온도계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검교정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인 냉장, 냉동의 온도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고 CCP의 이 검교정 공인으로 돼 있는 거는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설비에 있는 온도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 뭐, 오븐이 됐던, 아니면, 가열하는 솥이 됐던, 뭐가 됐던, 내부에 있는, 예,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외부 패널로 나와 있는 온도가 표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설비를 사실 때 그냥 아무거나 대충 누구나 다 쓰신다고 해가지고 사시면 안 되고요. 특히 조금 이름이 조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알려졌다고 해도 그냥 일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 이렇게 이런 걸로 햅셉을 인정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곳들이 많으셔요. 근데 대부분 그 패널에 지금 그 설비 내부에 있는 패널에 이렇게 가뭄 센서가 나와 있는, 예, 설비가 아니라면은, 가뭄봉이 따로 없다면은, 이거는 사시기 전에 이거는, 예, 설비를 견적받고 이러실 때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뭄봉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탐침으로 온도계 검 교정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열기가 큰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따로 보내서, 예, 검 교정을 받으실 수도 없고, 내부에 예를 들어서 센서는 부착은 돼서 온도는 나오지만 그거를, 예, 검 교정하거나 다시 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 가지고 뭔가 하실 수 있는, 압력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어떤 설비라고 한다면 그거는 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 두 개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그만큼씩 깎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음, 실질적으로 조금 잘 확인을 해보시고 설비를 사시고, 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공인돼서 검교정을 1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된다 하는 거고. 자, 이 시험 성적서, 코라스 이 시험 성적서도, 예, 다이스 하는 이 우리 저울에 관련된 부분으로 시험 성적을 받은 겁니다. 이 저울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 뭐 시의 아주 큰 지자체들은 별로 이런 거를 지원 사업을 안 하는데, 경기권에서도 아주 큰 시 이런 데는 잘 이런 지원 사업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또는 조금 농업을 조금 더 많은, 농민들이 좀 많은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 이제 지자체 소속에 있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지원 사업으로 저울의 검교정 지원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이제 담당 부서에다 문의를 하셔서, 만약에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이 검교정을 한다, 지원 사업을 한다 하시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꼭 가지고 가셔가지고, 지원 사업이니까 공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있으신 저울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검교정 하면은 이 뒤쪽에, 좀 뒤쪽이 면이나 아니면 밑에 검교정 필증을 다 부착을 해주십니다. 검교정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검교정 하나 받으시고, 표준 저울로 검교정 받고, 그걸 통해서 다른 우리 저울들이 있으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울 검교정을 해서 문제가 없다, 이게 표차가 없다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시험 성적 맨날 보내고 하는 것도 어렵겠다 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 분동을 구입을 하셔서 표준 분동에 따라 가지고 검교정 사진을 찍으셔 가지고 일지를 마련해 두시고, 검교정 필증보다는 이렇게 검교정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교정은 하셔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유효성 평가에 의한 3차례의 시험 성적은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서류, 그 다음에 원부재료에 관련된 시험 성적서가 다 확보가 되셨다면은,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기초기본에 관련된 시설 기준을 마련한 부분의 레이아웃을 확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밀폐와 모든 부분의 교차 오염이 다 통제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예, 시공이 끝나서 거기에 맞춰져서 이 시스템에 맞춰진 우리
제조를 이제 해내시는 부분에 시험 가동이 한 달 반 이상을 이렇게 하셔서, 유효성 평가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햇셋 플랜이 유효하다는 입증을 논리적으로 3차례 이상, 시험 성적이 확보가 되시면, 이제, 햅셉 인증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햅셉 인증을 신청하셔서 40일 이내에 햅셉 이제 인증 그 심사를 통해 가지고 25개 항목에 맞춰서 86점, 85점 이상이시면 합격이 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소규모 햅셉을 신청하셔서 인증을 받으시면 되고, 사실 인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뭐 위생 설비, 다시 말해서 뭐 손 씻고 우리 손 건조시키고 알코올 손소독 들어가 있고 끈끈이 롤러 이런 거는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에어 커튼이나 포충 등, 그 다음에 G트랩 이런 거,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단, 일반 제조시설에 잘 안 되어 있는 흡기, 배기, 이 부분은 약간의 비용이 더 산출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뭔가 클린룸 시설을 한다든지, 에어샤워 부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품 제조가공 시설을 구축하실 때와 똑같이 구축을 하시되, 기초기본에 맞춰져 있는 구획을 하시고, 밀폐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아까 말씀드린 채소 개구부 3개와, 창문 없이 모든 부분을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화장실을 하나 확보를 하셔서, 세척소독 기준을 높여서, 뚜껑을 맨날 닫고 물을 내리시고, 모든 부분에 손 씻고 모든 이런 것 하시는 것.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실 때 사용하셔야 되는, 신발을 따로, 사용을 하시고, 위생과 실내와 따로 이렇게 구분하셔서 사용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고 하시면 큰 부분에서 선행 요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되실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지고 햅셉 시설이 구축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최초 햅셉을 바로 인증을 안 받으시려고 해도 이 강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숙지를 하셔서 시설 기준을 여기에 맞춰서 시설을 해 놓으시면은 최초 우리가 그 공간을 만드실 때 공장을 만드실 때 들어가시는 비용 똑같은 비용만 들이시고 모든 위생에 관련된 것, 식품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확보하셔서 구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햅셉을 준비하시건 아니면 바로 햅셉을 인증받으시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 안 들이시고 햅셉을 인증받으시고 햅셉의 시스템 자체가 운영하시는데 엄청 어렵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습관 들이기에 나름입니다. 나름이고, 하나의 일예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게 처음에는 이거를 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숨쉬기도 불편하고, 너무 땀도 차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1년 다가오는 이런 지금 시점에서 외부에 나가거나 내부에 있어도 이렇게 공개된 공간에서 이렇게 제가 이런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고는 매일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돼버리니까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청소하고 뭐하고 개인 위생을 어떻게 철저하게 어떻게 해서 그걸 어떻게 했다는 부분에 매일 이렇게 한두 줄씩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항목에 맞춰서 내가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검증했느냐, 일상 점검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시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원부 재료의 어떤 그 시험 성적, 그 다음에 유효성 평가에 대한 시험 성적, 이런 것들의 시험 성적도 비용들은 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만, 햅셉 인증을 받으셨을 때 판로 구축이나 또 매출 증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햅셉은 남이 하니까 또는 해야 되는 걸로 의무로 해야 되니까 하기 싫어서 하는 걸로가 아니라
내 회사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내 제품에 우리 제품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판로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사전 예방적인 과학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빨리 구축을 하시고 잘 구축을 하셔서 우리 경영체에 많은 도움이 있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현장 코칭만이 아니라 보육 매니저 시스템에서도 햅셉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농촌융복합 인증 경영체 분들은 일반 식품제조 가공 공장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부분보다는 굉장히 간편하게 또는 쉽게 이 부분을 접근하실 수 있고 방법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 강의에 비하면 전체적인 햅셉 팀장 강의가 팀장 기본 과정이 16시간 시간에 강의를 듣고 이수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료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햅셉을 구축하시고 소규모 햅셉 인증을 하시는데 이 정도 아시게 되면은 그래도 많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고 수업료를 더 이상 지불 안 하시고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으로도 부족하시면 현장 코칭을 통해서도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이런 지금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조금 더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증대시키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저희의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이메일도 나와 있으니까 문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센터를 통해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항상 건강 챙기시고 좋은 어떤 안전하고 좋은 제품 그런 제조물로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는 인증 경영자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